설립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등기되고 등록 인하가 된 지가 13년이 되고 연간 3, 4일씩 세미나도 하고 금융관련돼서 포럼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선 8기를 맞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존재감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매년 3, 4에서 서너 차례 이제 우리 제주 경제를 둘러싼 그런 금융 환경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개최하고 그다음 그거를 그 정책적 제안을 만들어서 제주도나 제주도 산하 공기업 또 국가 공기업들 이런 데 제안을 하는 그런 일들을 13년간 해왔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제주도를 지탱하고 있는 1차 산업과 또 관광 서비스 또 건설 부동산 또 음식 숙가업 이쪽에 집중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 및 포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의적절한 이슈를 찾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고금리 이게 그 위기 또 환경 그런 속에서 우리 저금리에 대안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일본 자금입니다. 지금 최근 2000금년 2022년 5월부터 계속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현재는 3%까지 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본 금리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고금리에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번 자리에 정말 어렵게 우리 노무라 증권의 이제 정동호 상무님을 비롯해서 하나투자증권의 기업금융위 센터장님 등등 여기에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미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 내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특히 우리 그 제주 국제 자유도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 평가받고 있는 제주 영어 교육도시 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철주야 연구를 해서 지역 연구관 산업 분석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제주 영어 교육도시가 제주 경제에 미친 영향 또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놓은 아주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탐나금융포럼 김창학 이사장님의 개회사이즈였습니다.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받은 제주대학교 김동욱입니다. 제 전공은 이제 회계학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정부 회계 쪽에 관심 갖고 이렇게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다 인사를 못 드린 분도 계시고 우리 보니까 시정부 재단의 우리 김광수 이사장님 한 달 전에 제가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인사를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올제 제가 발제를 하면서 여기 와서 아까 몇 분을 뵀는데 발제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하나증권의 우리 제자 한 분이 같이 서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발제하는데 좀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 쪽은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동문 수학했던 또 그 지인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 우리 노무라 증권의 대표도 계셨던 분인데 그 근황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오늘 반가운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할 때
제가 12월 5일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희 이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들이 바빠서 토론 발제들이 한 두세 건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좀 사양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 걸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일주일 후에 전화 와서 정확하게는 12월 13일인가 15일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다급하게 또 전화 와서 저희 이사장님 스타일을 알거든요. 혼자 복음부터 하시고 땀빨뻘 흘리면서 그래서 하긴 해야겠다. 걱정되는 게 제가 영우득시를 할 때 제가 결산감사위원으로 몇 번 오면서 많이 이제 들여다본 그러한 그 영어교육시고 또 회호를 할 때 또 재무제표도 들어본 적도 있었지만 한 7, 8년 동안 거의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분야라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기초 자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원고 마감하려면 일주일 전에 넘겨줘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은 딱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성하는데 작성하고 나니 굉장히 부실한 것도 많고요. 오탈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집어넣고 싶은 내용도 있었는데 다 집어넣지 못하고 그리고 제 원고를 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를 하면서 제가 영미도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지금도 분석을 안 했었나라고 들여다봤더니 이미 2016년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영미도시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을 한 그 자료를 봤습니다. 벌써 한 7, 8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사용한 그런 그 연구의 그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업데이트한 그런 연구로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 재정에 관련된 토론도 우여곡절 해본 적도 있고 또 핵심 프로젝트 7개 JDC 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기회도 많고요. 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소위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러한 소위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핵심 사업, 이 산업, JDC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루스키 섬에서 그걸 하고 싶어서 제가 러시아 프로젝트를 끼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1박 2일로 가서 발표하고 다음 달 러시아 불러서 다시 또 여기 일정 때문에 돌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이제 극동에서 베이스로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50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작성해달라고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또 저쪽 서울에 있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루키섬을 서로 방문하면서 또 러시아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직접 제가 초청을 해서 영어도시도 보여드리고요. JDC 첨단과학단지도 가서 보여드렸고 굉장히 그분들은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발제를 받았을 때는 소위 영어도시의 경제적 효과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지금 고금리 시대 때 부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난 게 옛날 제주도에서 부채를 발행을 해서 소위 사문화 펀드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저쪽 탈루토라든지 그렇게 이제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좀 다루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제가 두 개가 있어서 전문적인 사문화의 본드에 관련된 것들은 두 번째 발표실 그 안으로 넘기고요. 저는 이제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둬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영어도시 다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또 저희도 분들은 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핵심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JDC가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청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핵심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마 영어 교육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첨단과학단지도 있고 뭐 면세점 통해서는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한 것만큼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참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115만 평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면적에서 2008년도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그런 그 영어 교육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이제 9,000명을 생각하고요. 정규 인구까지 따지면 뭐 2만 명을 이제 그 예상하고 있는 그런 영어 교육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JDC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제학교는 이제 3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 산하에서 하고 있는 또 KIS가 또 있습니다. 먼저 뭐 NLCS가 제일 먼저 영국 베이스로 한 학교인데 2011년도 개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브렉서머가 캐나다 베이스 학교인데 2012년. 그 다음에 최근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2017년에 최근에 개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KIS는 이제 그 먼저 가장 먼저 개교를 했죠. 앞에 나와 있는 LSC보다도 일자로 좀 빨리 개교를 한 셈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정원은 이제 한 1,500명에서 1,200, 1,300 수준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증원율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뭐 90%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더 많이 처음에 초창기에 4, 5년이 지났을 때 충원율이 50%, 60%가 되질 않아서 도의의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학교가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때 이 관련된 영어교육시에 관련된 그런 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자격이 없는 친구들을 영어교육시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롱텀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입학하는 그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더라도 정원을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자격 있는 친구들을 모음으로써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아무나 받아버리고 그 앞이 좋지 않게 되면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학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면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이제 그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여기 영어도시에 있는 이제 자치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 600여 명이 이제 대기 학생으로 되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제 아는 조카들도 와서 서울서 학원 다녔는데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떻든 간에 충원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이제 돌아서는 것 같고요. 앞으로 4, 5년 되면 이제 증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대 진학률은 지금 KIS 없는데 KIS는 훨씬 더 지금 더 좋은 아웃풋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저 데이터를 하지 못했냐면은 소위 이제 JC에서 나와 있는 세계 학교에 대한 통계들은 일괄적으로 다 있지만 KIS는 따로 그 통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으면 또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아까 이제 뭐 학생 수가 9,000명이고 정규 인구가 2만 명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 제주도에 40단계 읍면동이 있는데 대정읍이 2011년도부터 11년 동안의 증가율이 40.6%로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그 기간에 19.6% 증가율을 보면 2배 이상이 여기 대정에 많이 정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덕면도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영어도시에 만든 취지가 뭐냐면 해외 유학을 중고등학생도 많이 가고 기러기 압박이 생기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유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국내로 좀 어떻게 유인해 보자 하는 뜻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와 있는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인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거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보다는 국내로 많이 선회를 한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 뭐 소득 창출 효과가 한 4,100만 원 1인당입니다. 그 다음에 9,000명 목표 달성시 아직 9,000명이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걸 가정으로 했을 때는 3,400억 정도의 소득 창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누적 유학 수지 절감 효과가 1조 1,200억 정도가 된다. 이것은 이제 6년 전 2016년도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훨씬 이거보다도 소득적인 효과 그것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경제원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그 사업비에 투자되는 그 어떤 생산의 효과들을 검증하는 분석이 소위 인풋 아웃테이블 그러니까 투입 산출 효과라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체 산업보면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이제 산업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산업 구조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구조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든 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 산업 연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 한국경제원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안 나왔지만 2조 1975억 아마 이게 그 억이죠. 단위가 억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상관 연관 분석이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산업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는 뭐냐면 2016년도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발표한 그 데이터 그 인풋 아웃테이블을 갖고 만든 그런 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2020년도에 다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산업 구조가 또 변했겠죠. 그걸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제인스라고 한 3개 그 국제학교의 재무제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자산 규모가 보면 4,739억 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채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문제는 이렇게 보면 아직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자본 잠식이 보통 기업에서 자본 잠식이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자본 잠식이라도 앞으로의 미래 수익성이 뭔가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도의에서나 뭐 국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본 잠식에 대한 비판이 없잖아 있는데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5년 10년에 우리가 그 성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교육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수익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인스나 이렇게 할 때 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뭐 BTL BLT 뭔데 BLT로 아마 이제 만든 것인데 많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없을 때 재정 사고를 하지 않았을 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어떤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들이 보통 BTL 그 다음에 BLT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두 차이는 그 시설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소유권을 어디로 가느냐 언제 가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BTL은 20년 BTL은 하자마자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20년 동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된 그 자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당한 이윤을 붙여서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고요. 그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서귀포 의료원이 그런 케이스가 있고 설문대 할망도 그렇고요. 우리 제주대학의 기숙사도 지금도 전부 다 BTL로 지금 짓고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체 그 하수관거 사업이라고 우리나라 한 50조 당근 이내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BTL 사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BLT는 그게 아니라 민간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운영하고 난 후에 나중에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목이 마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BTL이나 BLT나 성격은 마찬가지거든요. 소유권이 금방 지자마자 넘어가느냐 아니면 20년, 30년 후에 넘어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어떻든 자본 잠식이라는 상태는 상당이고요. 그나마 여기 있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조금 먼저 앞으로 뭐가 없네요. 손익계산서가 잘라져 버렸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전 2, 3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제인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미실현 이익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 손실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죠. 보니까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을 소위 포괄손익인데 그것이 이익이 나는 거죠. 이익이 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적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손익계산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근래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는 연 단위의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트렌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BM도 있네요. YBM 재무제표를 보시면 YBM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KIS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데인데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이 지금 이제 다른 어떠한 국제 학교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손익계산서가 붙어 있네요. 앞에 건 떼져버렸네. 자 2020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또 2021년도는 그래도 37억으로 순이익으로 전환이 되어갖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지금 같은 상황보다 훨씬 나아진다 그러면 서서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KIS는 먼저 이게 또 시발이 되었고 어떻든 좀 더 다른 그 학교보다는 금융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인스하고 KS 제주의 재무비율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은 뭐 빨간 글씨가 나온 거 보고 싶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무비율 분석은 트렌드를 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비율이 우리 KIS 같은 경우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당좌 비율이라고 해서 당좌 자산하고 당좌 비율이라고 해서 이거 유동 비율입니다. 잘못됐네요. 유동 비율인데 유동 자산하고 그다음에 유동 부채하고의 그 비율을 따졌는데 이게 많을수록 괜찮은 겁니다. 많은 건 괜찮은데 KI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인스도 서서히 소위 그 유동 비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증가율이기 때문에 2019년도 데이터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트렌드는 매출액 증가율도 좋고요. 자산도 굉장히 좋고요. 단지 영업 이익 증가율이 많이 2021년도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KIS는 이제 뭐 상당히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물론 이제 기저효과란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비율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순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8% 정도까지 2021년 회계연도. 근데 문제는 지금 2022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좀 적시성에서 좀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기별 이제 보고로 하려고 하지만 분기별 보고는 아직 정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2022년 회계연도가 끝나서 3월달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의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이 비율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메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람 연관표를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했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생산 유발 개수, 어떠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생산 유발이 얼마나 될 것이고, 또 부가치 유발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취업 유발 개수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론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 유발 개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단위가 발생했을 때 한 단위가 직감적으로 유발되는 생산량의 크기이고요. 부가치 유발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취업 유발 개수만 10억 단위당, 단위수만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주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신 2020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5년도 기준의 지역산업 연관표,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국경제연구는 그 전에 사실은 영어교육제가 완성되기 전에 있는 걸 베이스로 만든 산업구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하고는 더 맞아 떨어지는 또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연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산업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산업분류, 대분류는 32개 산업분류로 나누고요. 중분류는 여기 보면 78개 중분류로 나누고요. 소분류는 이제 한 278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포인트 앵커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물론 소분류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취업 유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중분류 수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업 유발 개수까지 전부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분류의 기준을 두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연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소분류했다가 거기 또 중분류에 서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중분류 수준 기준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영어 도시가 조성이 되면 대부분 처음에 시작된 인프라 조성비로 거의 들어갑니다. 건물을 짓고 건축, 뭐 토목 이런 분야들인데, 그게 우리가 전체 산업분류 따지면 건설공입니다. 건축, 건설 및 뭐 보수 뭐 이런 산업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돈이 투입이 되면 지역 경제에 분명히 유기적으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이제 생산 유발 효과, 부가치 유발 효과, 취업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2022년도까지 JDC에서 만들면서 거의 2조 가까이 돈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전 데이터하고 좀 달라고 더 많은 돈이 좀 투입이 된 것 같고요. 국비가 1,589억, 그다음에 지방비 32억, JDC가 3,362억, 그다음에 인자가 1조 4,373억 이렇게 해서 한 2조 돈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는 이렇게 토목이나 건축, 건물 건축 분야 그 섹션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생산 유발 개수의 승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역내라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 내죠. 제주도가 1.272, 그다음 타 지역이 0.731, 이거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2.004. 뭐 부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취업 유발 개수도 9.09. 009, 또 타 지역이 3.675, 총 개수가 12.684라는 수치를 제가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도시에 투입된 돈이 투입됐을 때 그 전에 그 영어도시를 하기 위해 연관된 산업들이 있고, 교육도시가 만들고 난 후에 또 여러 가지 연관된 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방효과, 후방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은 이런 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 산업에 비해서 그런 민감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그 계산을 해봤더니 아마 두 번째 섹션에 나오겠죠. 여기에 교육 서비스라는 요 산업에 보면 0.880, 그 다음에 0.979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방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투입됐을 때 그 전에 사업이 0.889 정도의 승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0.979는 그 돈이 투입되고 난 후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연계되면서 영향을 받는 것. 보통 1 이상이 되면 뭐 후방 효과가 더 많다. 뭐 또 1보다 적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 1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영어 교육도시 같은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전방 효과보다는 그것을 만들고 난 후에 후속 여러 가지의 그런 산업들이 연계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설을 했을 때 그 투입돼서 거기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고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교육 서비스 때문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산업들이 전방보다 후방이 훨씬 더 좀 강한 것이 교육 서비스라는 것이 계산이 되졌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했더니 이제 아까 그 승수를 그대로 이제 곱하시면 이제 됩니다. 제주 지역이 생산 유발 개수가 2조 4,500억 정도가 되고요. 부가가치가 1조 745억. 그다음 취업 유발 개수가 10억당 17,348명이 이제 취업 유발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10년 단위가 10몇 년이죠? 10몇 년. 그러니까 그 기간 개념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제 제주 지역입니다. 제주 지역이고요. 이 결과는 앞에 나와 경제연구원하고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으면 조그만 변동은 없잖아 있습니다. 예, 전방연소효과, 후방연소효과도 말씀드렸지만 1조 9천억, 2조 가까운 돈이 풀렸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전방연소가 1조 한 7천억 정도 돈이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고 난 후에 1조 8,852억 정도가 그 다음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후방연소효과가 계산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비를 투자하고 난 후에 말고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보통 매출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산업 연관 교육 서비스에 나와 있는 이 분야를 따져갖고 그 매출액이 과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데이터 매출액은 이제 다트라고 전자공사 시스템에서 금융감독원에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재무제표는 전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중에서 2021년도 데이터, 가장 최근에 공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 데이터가 여기 보면 1,5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의 그 지금 영어교실에 있는 학교의 총 매출액이 1,523억입니다. 학교당 한 300억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투입된 영업 수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출액 하기란 그렇지만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제 영업 수익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개 국제학교가 1,211억이고요. 2011년도에 또 KS가 이제 311억이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총 합치면 1,523억 정도가 1년에 여기 뿌려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 유발액이 발생하는지, 부가가치 유발액이 발생하는지, 취업 유발액이 하는지, 이것은 이제 교육 서비스에 나와 있는 승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제주역 같은 것은 1,774억이 생산 유발 개수고요. 부가치가 1,186억. 그 다음에 취업 유발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이러한 돈이 투입됨으로써 영어 도시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납품하고 선생님도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영어 도시를 통해서 삶을 행위하는 그런 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원래 제가 주문을 받았을 때는 이 부채가 많은데 이거를 고금리 시대 때 우리가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이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충이 돼서 인플레이션기가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 연준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각 나라의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사실은 우리가 소위 부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굉장히 저리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비를 조달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내릴 때는 그 2배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갈 3.25까지 올라갈 때 미처 1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근데 내릴 때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아직도 오래 더 갈 것이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연준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소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불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맞물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뭔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지금 뭐 1.8%의 경제 성장률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또 1.6%가 내렸는데 아까 오다 보니까 우리 농어증권에서는 마이너스 1. 몇 %까지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암울하고 또 금리 격차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환율도 좋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제는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금리가 좋을 때는 뭐 잊고 살아도 괜찮지만 지금 고금리 시대 때는 조금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금리의 상황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2021년만 해도 초반에도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갔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금리를 보시면 제가 일본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1.10%. 이게 단기금리죠. 장기는 이제 거의 0%로 되어 있고요. 일본의 금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갖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리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인 그러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부채가 많다, 뭐가 여러 가지가 이유는 있는데 아직도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일본은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어지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상황 뭐 아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어떻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느니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양키펀드였습니다. 제가 지방채를 많이 연구를 할 때 대구 지하철을 만들 때 양키펀드를 이제 갖고 와서 조달했던 것도 제가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양키펀드는 좀 롱텀이기도 합니다. 롱텀이기도 하고 30년 굉장히 이제 유용한데 발행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구시가 2007년도 우리 제주도에 사모라이 펀드 만들 때 그 무렵에 도입을 했죠. 도입을 했고 뭐 지하철 만들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적용금리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실은.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사모라이 펀드를 우리가 주목하게 된 것은 아마 두 번째 주제 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제주도에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한 1,500, 1,600억 정도를 우리가 발행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했고요. 단지 그때 발행을 했을 때 환해지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다가 6개월 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엔화 환율 때문에 왜냐하면 엔화로 갚아야 되는데 환율 차이 때문에 굉장히 한 200억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에서 굉장히 질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환해지 없이 그렇게 만들었냐 하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한 6개월 남겨두고 도리어 떨어지면서 60억, 기금은 한 200억 정도가 도의에서 그때 마련했었거든요. 도에서도. 근데 드라마틱 떨어지면서 60억이 흑자가 난 그러한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997년이죠. 1997년입니다. 근데 어떻든 그때 금리가 뭐 3. 몇 % 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뭐 3.835고요. 이게 고정금리고요. 단지 이제 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엔화로 우리가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리는 고정적으로 가는. 그리고 근데 양키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한 10년 정도
5년짜리도 이제 발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양키펀드 같이 조금은 단중기 뭐 그런 수준이지만 우리 제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해줄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금리 시대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그 본드가 아닐까, 채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현대캐피탈이 한 2개월 전에 발행을 했습니다. 전부 다 사실 일본 친화적인 일본의 베이스가 있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대주주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발행하기가 쉬운 그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발행할 수가 있는데 제주도도 한번 고민할 필요 한 번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한번 또 제대로 또 그에 대한 제대로 펀드를 갚았고 그러면 단지 이거를 하기에는 도청 차원에서는 복잡한 그러한 관계 최소한 1년 정도의 프로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1년이 필요하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주제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금융 상품에만 알고 그 섹스의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노무라증권에서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뭐 저 발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토론할 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라증권 IBD에서 주로 이제 자본 시장 딜을 맡고 있는 정동옥 승무라고 합니다. 제 자신이 유학생이었고 또 제 주변에 저희 제주 국제도시로 이제 그 자녀들을 진학시키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 그 김동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상당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라이 번드의 발행 시장 그리고 발행 절차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좀 저희 노무라증권하고 이제 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97년도에 저희 그 제주시가 그 사무라이 본드 발행했었던 그 기록들을 좀 봤었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라증권이 주관을 했지만 그때 이제 노무라증권은 소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냥 일본의 수의 증권사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무라증권은 사실 그때랑은 사실 좀 포지션이 많이 틀립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 내에서 가장 수의 증권사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 노무라증권에 조인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자본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2008년에 파산을 한 이제 미국의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투자은행을 노무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무라는 지금은 일본 현재 자체적으로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에서 새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하는 이제 노무라 증권이 있고 노무라 증권의 그 큰 그룹 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해서 좀 리먼 브라더스에서 하던 이제 투자은행 업무를 이제 맡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무라이 본드를 주관하는 데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라이 본드는 이제 발행사가 이제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오는 발행사나 아니면 국가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에서 이제 글로벌 커버리지가 갖고 있는 고객들과의 릴레이션십을 일본으로 갖고 와서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실제로 일본 투자자들한테 이 번드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무라이 번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수출금융 보증으로 그 대한항공이 발행한 건이 있었고
두 번째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신한은행 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건 다 저희가 주관을 했고 제가 담당 뱅커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번드 발행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최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나눌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006년에 그 시티 그룹의 그 글로벌 마켓이라고 해서 그 투자은행 부서에서 이제 홍콩에서 처음 이 투자은행 업무 시작을 했고요. 2010년에 UBS라고 이제 그 스위스계 투자은행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홍콩이랑 서울 지점 둘 다 일을 했었고요. 노무라에서 2017년부터 이직을 해서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채권이 당연히 이 해외 채권에서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채권 발행 형태고요. 가장 큰 시장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만기도 길게 갈 수 있고 규모도 진짜 엄청나게 이제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발행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인데요. 제가 지난 올해 하반기에 했던 딜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 빌리언 정도니까 그 당시 이제 환율로 거의 한 4조 원 정도 되는 달러를 이제 한 번에 그 조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종 통화 시장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통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캥거루 본드라고 해서 이제 호주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 가져오는 게 있고요. 사무라이 본드는 이제 일본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스위스 프랑도 있는데요. 이 사무라이 본드는 진짜 재밌는 게 진짜 이렇게 국민성이 투영되는 그 발행 형태를 가진 이종 통화가 없습니다. 스위스 프랑을 발행해 보시거나 아니면 호주 달러를 발행하시거나 뭐 대만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다 해도 사실 비슷비슷한데요. 이 사무라이 본드는 진짜 특이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랑 이제 겉모습은 비슷할지언정 진짜 너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사무라이 본드 발행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좀 일본 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 일본 사람들의 사무라이 본드 시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진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홀로 떨어진 섬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제 디플레이션이랑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나라예요. 보면 그 아직도 보면은 좋은 식당 가면 현금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뭐 세계 뭐 10대 노포를 보면 6개가 이제 일본 그 가게인데요. 처음 그 연 가게가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578년에 처음으로 이제 건축자재 만드는 회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행을 하시던 간에 아마 오늘 제가 좀 나누는 부분 같은 것들은 그대로 이제 다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제 디플레이션이랑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그 대단합니다. 30년을 지금 얘네가 90년대 이제 버블 터진 이후로 그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아이스크림 한 100원 뭐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 1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지금 다른 나라 더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은 진짜로 똑같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일본 심지어 오락 같은 경우는 더 쌉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저희랑 살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완전 틀리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활력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그런 이제 경제 체제다 보니까 그걸 이제 깨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지금 뭐 아베 총리가 이제 뭐 고인이 됐지만 아베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일본의 총재인 그 구로다 하루히코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처음부터 그 구조를 이제 설계를 했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경기 회복과 장기 디플레이션 그리고 앵고 탈출을 위해서는 진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뭐 이 사람들 말로는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진짜 그 리퀴디티를 지금 시장에 막 뿜어내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연준에서 돈을 풀 때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생겨야 돼요. 그리고 자산 가격도 엄청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그 왜 안 되는지를 좀 보시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인구 구조랑 그 소득이랑 그 어떤 자산의 이제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그 다른 서구권 국가나 우리나라랑 많이 틀립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의 부자인 사람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되게 놀라운 경험이 있는데 그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더 비쌀 것 같은데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스시집 좋은 데를 가시면 다 연세 있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적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고객들 모시고 갔었는데 제가 갔더니 그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통해서 예약을 이제 확정을 하고 다시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너 같은 젊은 사람들 와서 먹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난 너가 예약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일본은 모든 돈을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사토리 세대. 사토리가 이제 깨달았다는 뜻인데요. 뭘 깨달았냐? 이번 인생은 망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니트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다. 이게 젊은 세대고요. 모든 자산을 다 노년층에서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려면 돈을 풀어야 되고 돈은 경제의 피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잘 안 먹혀들었던 건데요. 보통 이런 경제 정책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먹히는 이유가 30세에서 50대 정도의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에 이제 그 포커스를 해서 이런 정책을 실행을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도 별로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이제 그 퀘스천은 뭐냐면 이 진짜 돈 갖고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게 할 거냐예요. 이게 30년 동안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안 먹혔었던 겁니다. 그 일본은 그 상속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지금은 막 야 지금이 제일 싸. 지금 사야 돼. 나중에 오를 거니까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은 많이 있어요. 상속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국가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더 아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물가는 30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금리를 하고 돈을 갖다 줘도 이번 사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먹히질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30년 만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지금 뭐 미국에서 뭐 8%, 9%,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0% 이렇게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3%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본. 왜냐면 일본은 원래 목표가 인플레이션 2%였고요. 그리고 지금 한 8개월째 다 그 초과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노렸던 거는 뭐냐면 이게 금융 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이제 임금을 더 많이 주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확대한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막상 그게 한 6, 7개월 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잘 안 되면서 지금 그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10년물 원래 이제 그 국채 금리를 0.25% 상한을 주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0.5%로 이제 푸는 그런 액션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얘네들도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앞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구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EOJ 체어맨이 은퇴를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런 어떤 저금리 그 다음에 이제 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그때쯤 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방향을 선회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에서는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것처럼 좀 저금리 상황이 앞으로 몇 년은 계속 될 걸로 지금 거시적으로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사람들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사람들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 사무라이 본드 발행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진짜 그 나오는 부분이 다른 통화 발행하는 것보다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면 뭐 사이가 나빠도 자기가 돈 벌면 투자합니다.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나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에 사무라이 본드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에 사무라이 본드 마지막 발행했을 때 KT에서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채권 사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 투자자들 중에 이제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 우정국이라고 해서 유초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농협같이 노린추킨이라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 기관들이 일단 안 삽니다. 사이가 나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유인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그 유인이 되게 많이 그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은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두 건이 발행이 됐고 지금 양국 간의 사이가 확실히 예전보다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투자자들도 지금 잘 그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북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희 나라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 생각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행했었던 사무라이 본드의 가장 긴 만기가 5년인데요. 그 이유가 북한 때문입니다. 5년 안에 북한에서 큰 도발을 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저희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북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론 저희 전에 답이 없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하지만 뭐 제 생각은 뭐 그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다 일본 쪽으로 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기를 5년 이상으로 갖고 가는 게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사무라이 본드 이제 처음에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발행 주체가 비거주자여야 되고요. 당연히 엔화 표시 채권이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실제로 발행을 하실 때 보시면 이 준거법도 일본법이고요. 발행 서류가 다 일본어입니다. 스위스를 가도 호주를 가도 뭐 어디를 가도 영어로 된 거 다 봅니다. 투자자들. 일본 사람들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 서류를 만들 때 영어로 만들고 다시 일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걸 일본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는 형식 게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본드라고 우리 사무라이 본드라고 이렇게 좀뭐 해외 발행 뭐 특이한 본드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살 때는 그냥 자기네 국내에서 발행한 일본 기업이 발행한 그 채권 사듯이 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내 채권으로 이제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원리금 상환 지급 당연히 엔화로 이루어지고 채권의 이제 쿠폰 금리가 토나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토나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은 그 변동금리의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라이보라는 게 있어서 일본에도 이제 옌 라이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조작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작년에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소포이라는 걸 쓰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토나라고 그 뭐 도쿄 오버나이트 에버리지 레이셔가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무위험 무담보 이길물 콜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일본의 사무라이 발행은 저 무위험 그 채권에다가 이제 그 발행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크레딧 스프레드를 가산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뭐 말이 복잡한데 그냥 딱 가장 최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3년 발행했을 때 0.98%였습니다. 저 두 개 합친 게.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그 절대값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행 규모는 최초 발행 시 한 200억 엔에서 한 300억 엔. 그러니까 보니까 97년에 저희도 200억 엔 발행하셨었는데요. 사실 200억 엔 상당히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예전에 발행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정부랑 같은 그 크레딧을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발행 규모는 300억 엔 이상으로 충분히 발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했던 가장 큰 발행은 1000억 엔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입은행이 발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만기는 2년하고 3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금리가 막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오르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깨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손실이 빨리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짧은 1.5년도 최근 발행한 걸 보면 이제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5년은 지금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에서 이 사무라이 본드 사는 투자자 측이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험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있어요. 은행들 중에 이제 그 트러스트 뱅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도움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앙 투자자라고 해서 이제 정부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5년물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층은 사실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년물은 저희가 발행할 때 원하시면은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5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도 못 해드려요. 왜냐면 5년물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물을 고려할 때 그 보험사만 보는 그 만기이기 때문에 보통 5년물은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그 수요에 이제 준하는 그 정도 규모만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만기는 2-3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라이 시장은 이제 일본 투자자들 보수적인 성향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일반적인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랑 회의할 때 한 20분 정도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랑 1시간밖에 못해요. 한 거 본 거 또 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거 벌써 공부하고 뭐 한국 사람들은 잘 되게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저희가 하나 이해해야 되는 또 근본을 따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진짜 근본을 따지는데 이 근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시장에 들어와서 발행하는 사람들이 근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신용등급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 발행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발행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억엔, 300억엔밖에 발행 못하지만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 사이즈가 뭐 700억엔, 800억엔까지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근본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보석으로 보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발행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일본에서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신용등급이 훨씬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국가가 발행을 해도 안 믿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러니까 신용을 쌓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이자를 걸은 적도 없고 매년 비슷한 시기에 와서 매년 발행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편하게 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항상 신용등급이 높은 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수익률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안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률 높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을 선호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AA 국제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데 요즘 엄청난 등급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일본보다 높습니다. 국가 등급이 높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랑 호주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 뭐 호주를 아시아로 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물의 위상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서도 특히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그때 이제 발행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오래됐었던 대한항공이나 저희 신한은행보다는 저희는 훨씬 낮은 금리에 발행이 가능하실 거고 규모도 더 원하신다면은 크게 발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근에 보면은 회사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그 사무라이 본드 발행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 고객분들 중에 사실 발행하실 수 있는 고객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 진짜 발행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채권이라 그러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그 국제은행들.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저희 4대 은행들도 다 일본 시장에 들어와서 발행한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신한, 국민 뭐 발행한 역사가 있지만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그렇게 발행한 역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발행 못합니다. 수출입은행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T 같은 비즈니스 진짜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거죠. KT 같은 거 그냥 가입자들 뭐 쉽게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그냥 빨대 꼽아놓고 계속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제일 좋아하는 비즈니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근데 현대캐피탈이 진짜 괴짜 같은 그 회사인데 이 현대캐피탈은 그 보통 해외 발행을 하실 때 달러부터 하십니다. 근데 이 현대캐피탈은 엔화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현대캐피탈에 가보면 거기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이 엔 시장을 우리가 해외 시장에 나가게 해준 교두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오히려 일본 시장을 좀 더 보신다고 할 정도로 현대캐피탈에서는 좀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만기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3년 정도 되고요. 5년까지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발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환차손 부분이 있는데 보통 올해 발행하셨던 회사들은 다 그냥 일본에서 발행하셔서 일본에서 쓰셨어요. 하지만 그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로스 커런시 스왑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환율 방어를 하면서 이제 원화로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그 프로덕트를 이제 같이 쓰시고 계시고요. 발행하는 이제 비용이 있는데 사실은 발행 비용이 달러 발행하는 것보다 꽤 비슷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업과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행하시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도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 일본 애들이 이제 근본을 따진다고 보통 발행하신 다음부터 공시 의무가 생기세요. 공시 의무가 생기는데 그것도 저희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 공시를 할 때 이제 저희의 그 회계 자료가 그 이제 저희 감사인이 그 회계 자료가 적법하게 작성이 된 거라고 그 말을 해주는 이제 컴폴 레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면제예요. 공사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지방 단체가 발행할 때는 이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드는 돈을 보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이제 발행 재반 비용이 들고요. 수수료 제외하고요. 달러로 발행하실 때는 보통 처음에 발행을 하시게 되면은 한 6, 7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저희가 좀 장점이 있다 고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행하는 절차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라이 번드는 모든 발행서를 다 일본어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발행 서류 중에 가장 큰 부분이 SRS라고 있는데 저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름은 좀 이상한데 실제로 봉투자 설명서입니다. 저게 얼마나 두껍냐면 한화 케미컬 2016년 정도에 했던 걸 보면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고 그걸 다시 일본말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이 법률 회계실사 발행 설명서 구축 작업 10에서 12주가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이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먼저 발행하실 때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당연히 저희 이제 결정하시는 의결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발행하는 모든 해외 채권은 다 기재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랑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되고, 기획재정부 최근에 이제 이런 해외 발행하는 것들을 승인해 주시는 걸 보면은 저는 제가 지난 한 15년 정도 이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보면서 가장 최근에 좋지 않나, 가장 잘 도와주시고 가장 잘 이해를 해주시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히 해외 그런 어떤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본 신용평가사 신용평정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물론 저희가 뭐 무디스나 그 다음에 S&P 그런 글로벌 레이팅 갖고 있으면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본 투자자들이 내부 승인 절차 받는데 힘듭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JCR이랑 RNI라는 일본계 그 신용평가사의 레이팅을 있어야지만 쉽게 저희한테 투자를 하는데 내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본 신평사의 신용평정 업무를 건너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이 이제 한 8에서 10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 하실 때 그 일본에서 다 오셔서 저희가 일본 그 신평사에서 대표하시는 대표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나중에 하게 되세요.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저거 보통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만드셔야 되고, 당연히 영어로 만드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일본어로 다 준비하셔야 되고,
발행하신 그리고 이제 발표하실 때 한국말로 하시지만은 이제 통역도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랑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훨씬 그 평이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기업이 하는 것보다. 아마 기간도 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작업을 마치셔서 이제 저희가 국가 등급 받아야 되는데요. AA 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이제 발행 설명서, 그 다음에 이제 제반 서류 구축 작업을 하게 되십니다. 저걸 하면서 저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투자 설명회를 또 하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그룹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1대1로 하셔야 되고요. 동경에 가서 한 3일 정도를 처음에 발행하실 때는 그 1대1 미팅을 하루에 한 5개 정도씩 잡아서 하시게 돼요. 그래도 저희 고객분들은 되게 일본에서 이 투자 미팅하는 거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시차도 없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저기는 투자자도 영어가 그렇게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한국말로 하시면 거기 이제 동시 통역사가 바로 그 일본말로 바꿔주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 하면 그게 바로 저희한테 한국말로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 그 회를 통해서 투자 설명회를 하는 순간 저희들은 알아요. 그게 이제 non-deal roadsshow라고 저희가 이름은 붙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발행을 하겠구나 그걸 알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 지네들도 이제 신용 승인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저 서류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2주 정도 이제 채권 마케팅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들이라서 서브 사운딩이라고 해서 사전 조사도 해요. 이건 뭐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냥 샌드위치 서로 나왔다가 저희 세일즈에서 전화 와서 이거 뭐 몇 %인데 뭐 여기가 발행할 건데 살 거야? 그럼 그냥 거기서 들어와서 그 사람 삽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고하고 승인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본 투자자들한테 가서 이거 우리가 이 정도에 하면 혹시라도 한 요만큼은 사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한번 이렇게 승인 넣어보겠습니다 하면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사전 수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자신이 생겼을 때 이제 실제 그 청약 절차로 돌입을 해서 처음에 한 3, 4일 정도 준비를 해서 결국 이제 최종 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 되게 힘들게 느껴지시는데 이렇게 발행을 하고 나셔서 1년에 한 번 이제 저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이제 저희가 그 공시를 하면 되는데요. 그 공시를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일본에 와서 신용평가 업무도 받았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다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와서 투자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발행도 성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시도 했네. 그러면 이 사람들 믿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발행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 이 1년의 과정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1년 딱 공시를 한 번 하시면 그때 일본에서 그 shelf eligibility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shel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shelf로 할 때는 4주, 3주만 일하시면 바로 발행합니다. 뭐 별로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시 한 번 하시고요. 일본 가서 다시 한번 투자 설명회 하시면 바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대캐피탈이나 그다음에 이제 KT 그리고 뭐 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그 쌍월 본드의 실제 발행 절차, 그다음에 그 일본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었고요. 이외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있을 그 토론 시간에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욱 노무라증권 상무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